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한 여자의 절규가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찢어버렸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태주는 사흘째 이어진 당직에 퀭해진 눈을 비비며 젖은 가운을 휘날리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수많은 통곡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십수년 의사 생활을 해온 그의 심장을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작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린 여자. 놀랍게도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처절하게 도련해졌던 그 여자,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여사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씨도 못 맺는 돌덩이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힌 채 담버릇 하나로 쫓겨났던 그녀였습니다. 태주는 그때 자신의 무력함을 방패 삼아 그녀를 외면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수진이 마치 유령처럼 태준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수진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살결은 찬 바람에 터져 있었고 얇은 코트는 여기저기 해져 솜털이 빠져나와 있었죠. 한쪽 구두 굽은 부러진 지 오래인 듯 그녀의 발목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준의 눈을 마주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아이의 피가 섞인 그 손이 태준의 하얀 가운에 선명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태준 씨, 당신인 거 알아. 나를 죽여도 좋아. 내가 당신 인생에 다시 나타난 게 죽을 죄라면 내가 다 받을게. 나를 감옥에 보내도 좋고 평생 짐승처럼 살라고 해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민호만은 살려줘. 이 아이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나 때문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야. 제발 살려줘, 태준 씨. 태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온 원망,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며 살았길래 이 꼴이냐고 묻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의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수진의 품에 안긴 아이의 안색은 이미 청백색으로 변해 있었고 가쁜 숨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위태로웠으니까요. 태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으로부터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온기가 남은 아이의 작은 몸은 역설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가슴께에서는 미약한 박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준비해. 지금 당장 3번 방 열어. 마취과 연락하고 인턴들 다 집합시켜. 태준의 외침이 응급실 복도 끝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수진의 애원하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처절한 곡소리가 태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이 아이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서늘한 푸른 조명이 켜졌습니다. 태준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베타딘을 바르고 수술포를 덮고 메스를 집어드는 그 모든 과정은
숙련된 외과의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슴을 열고 그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심장을 마주한 순간 태준의 메스는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곁에 서 있던 어시스트들과 레지던트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어서 박리하셔야 합니다. 바이탈이 흔들려요.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의학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기이하고도 기괴한 형태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설계도였습니다. 성운대학병원의 설립자이자 태준의 할아버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오직 윤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대물림되는 희귀 유전변이 심장. 전 세계 인구의 0.01%도 안 되는 이 잔혹한 유전적 낙인이 수진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 힘겹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은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어지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독특한 판막의 구조와 혈관의 비틀림은 그 어떤 서류보다 확실한 증거였죠.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그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 명여사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내밀었던 그 수십 장의 보고서들 말입니다. 영구 불임이다. 이 여자는 자궁벽이 얇아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태준아,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가문이 대를 끊으려는 거냐? 이건 과학이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태준은 그때 그 종이 뭉치들을 믿었습니다. 성운대학병원이 가진 최첨단 장비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내린 결론이었으니까요. 수진이 결백을 주장하며 바닥을 기고 태준의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을 때도 그는 어머니가 구축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을 더 신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 비겁하게 숨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의 심장은 그 모든 진실이 정교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지옥 같은 거짓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수술을 마친 태준은 피 묻은 장갑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소독액 냄새가 진동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튜브의 의지에 잠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코끝에 걸린 산소호흡기,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왼쪽 눈가에 난 작은 점 하나까지.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명여사, 자신의 생명을 준 어머니가 설계한 5년간의 지옥. 그녀는 단순히 수진의 출신이 비천해서 혹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녀를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직감했습니다. 수진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지우고 싶은 거대한 공포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준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평생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어머니라는 성벽의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30년 전 아버지가 죽던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냄새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준은 의사가 아닌
진실을 쫓는 추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사랑했던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설계도를 부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성운대학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장실. 이곳은 병원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명여사의 성소이자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포근하기보다 살벌했고 도심의 불빛을 차례로 지워나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재앙의 전조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명여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이태리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올린 보고서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고정되어 있었죠. 응급실 CCTV 화면을 캡처한 노이즈가 섞인 거친 흑백 사진. 그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절규하는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여사의 마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한 이성과 철저한 은폐로 꽁꽁 싸매어 감춰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단 한 장의 사진에 의해 속절없이 열리려 할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차가운 이사장실 안에서 명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공명했습니다. 결국 기어이 나타났구나. 그 질긴 목숨을 부지해서 이 늙은이의 목을 조르러 왔어. 세상 사람들은 명여사가 수진을 혐오했던 이유가 단순히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결한 윤씨 가문에 가난의 때를 묻히기 싫어하는 노회한 여자의 결벽증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30년 전 명여사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끝내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 차를 수리하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정비공이었죠. 명여사는 그를 거액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침묵의 대가로 제안한 돈을 명여사의 면전에 내던졌습니다. 결국 명여사는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조작했고 그를 영원히 어둠 속으로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딸이 자신의 금지옥엽인 아들 태준과 사랑에 빠져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니. 명여사에게 수진은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밤마다 침대맡에 나타나 자신의 목을 죄는 과거의 망령이었습니다. 수진의 맑고 정직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명여사는 그날 밤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비명을 지르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전 수진의 뱃속에 태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했습니다. 이 가문의 순결한 혈통 속에 살인자의 증거이자 목격자의 피가 섞이는 것만은 죽어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명여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름 없는 약병을 꺼내 알약 하나를 급하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태준이 그 아이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수술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내려진 가혹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호가 자라나 태준의 얼굴을 닮아갈수록 그리고 수진이 태준의 곁에 머물며 과거의 기억을 들춰낼수록 그녀가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을 뻔했습니다.
박비서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 비서에게 그녀는 서류를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당장 오 박사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해외 어디에 숨어 있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연락 닿게 해. 5년 전 그 진단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입이 가벼워지지 않게 확실히 처리해.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 내서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면회하지 못하게 해. 그게 내 아들 태준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어. 알겠나? 명여사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홍차를 신경질적으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찻잔 속의 붉은 수면이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성벽을 지탱할 후계자여야만 했죠. 그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존재라면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살점을 나눈 손주라 할지라도 기꺼이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여사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손톱으로 강하게 긁어내렸습니다. 30년 전 그 정비공을 처리할 때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사전엔 자비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태주는 명여사가 보낸 감시원들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병원의 복잡한 비상계단과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보안팀의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수진이 지난 5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밟기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낡은 가로등조차 깜빡이며 수명을 다해가는 변두리 외곽. 재개발이 멈춘 채 시간이 박제된 듯한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했고 그 길을 따라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올라 도착한 곳은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건물의 가장 낮은 곳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빨래 냄새가 태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태준은 가슴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우겨넣기엔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지독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민호의 작은 옷가지들이 각 잡힌 채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 듯한 싸구려 내복들이었지만 얼마나 자주 빨고 정성스럽게 다렸는지 천이 얇아져 속이 비칠 정도였죠. 태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삐걱거리는 합판을 덧대어 만든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진의 손때가 묻은 낡은 육아 일기와 차마 보내지 못한 채 켜켜이 쌓인 편지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적막한 지하방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태준 씨, 보고 싶다는 말은 이제 사치겠죠? 오늘은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소리와 비슷한 옹알이를 했어요. 그 짧은 음절 하나에 내 심장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았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아이가 웃을 때 입술 모양이 당신을 너무 닮아서 나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웃었어요. 명여사님이 무서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게 너무 서러워서 도망치듯 떠났지만 민호를 볼 때마다
나는 매일 당신과 다시 사랑에 빠져요. 당신은 지금쯤 따뜻한 밥을 먹고 있나요? 우리 민호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그 넓은 품에 안아줄 수 있다면 나는 내일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글자마다 수진이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른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방관자였는지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수지는 야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며 민호의 심장 수술비를 모았고 자신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링거를 맞으면서도 아이의 분유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사 먹였습니다. 명여사가 보낸 감시원들이 주변을 서성일 때마다 그녀는 갓 돌진한 아이를 들쳐업고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하며 이 골목 저 골목을 전전했습니다.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종이 너머로 태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고결한 의사 노릇을 하며 어머니의 효자인 척 가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수지는 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홀로 거대한 악마와 싸우며 아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오열이 잦아들 무렵 태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 수진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겼다는 낡은 도구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가방은 수진에게는 아버지의 유해와도 같은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렌치와 망치 사이에 숨겨진 의외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차량의 정밀 정비 기록지, 그리고 찌그러진 다이아몬드 장식의 커프스 단추 하나. 태주는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고 사고 당일 아침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 명여사가 직접 채워주었던 바로 그 단추였습니다. 왜 정비공이었던 수진의 아버지가 이 단추와 정비 기록지를 목숨처럼 보관하고 있었을까? 태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나의 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그토록 증오하며 내쫓아야만 했던 이유, 그 잔혹한 동기의 본질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품을 가진 자의 딸을 자신의 곁에 둘 수 없었던 살인자의 공포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지키려던 제국이 고작 이런 비겁하고 추악한 비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까? 태주는 반지하 방의 차가운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슬퍼런 살기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육아 일기를 품 안에 소중히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잔인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얼어붙은 그의 영혼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명여사의 순종적인 아들이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눈 덮인 골목을 내려가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설계된 지옥을 무너뜨리겠노라고.
반지하 방에서 수진의 육아 일기와 아버지의 유품을 챙겨 나온 태준의 발걸음은 마치 벼랑 끝을 걷는 사람처럼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개인 오피스로 돌아와 5년 전 수진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불임 진단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운대학병원의 로고와 오 박사의 직인이 찍힌 그 종이 뭉치가 세상 그 무엇보다 견고한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 비친 그것은 단지 수진의 인생을 난도질하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흉기에 불과했습니다. 오 박사, 당신이었지. 내 눈을 가리고 수진이를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 오 박사는 명여사의 최측근이자 성운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수진이 쫓겨난 직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은퇴를 선언하고 해외로 떠났죠. 명여사의 후원으로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호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국제 전화를 걸어 오 박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대신 그가 한국에 남겨둔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박사의 외아들은 현재 심각한 도박 빚에 시달리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뻔한 오 박사 아들의 채무 증서를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메시지를 오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아드님의 목숨값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오전까지 한국으로 오시죠.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 밀실에서 마주한 오 박사는 5년 전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오 박사의 앞에 수진의 가짜 진단서와 민호의 희귀 심장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불임이라던 여자에게서 어떻게 우리 가문의 심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지 의학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말입니다. 오 박사의 입술이 비겁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태준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며 연신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태준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말해,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당신이 무슨 짓을 해서 도려냈는지 똑똑히 말하란 말이야. 결국 오 박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명여사가 수진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수진 씨는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윤 씨 가문의 재앙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를 조작하고 자궁 내벽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가짜 초음파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제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하셨거든요. 오 박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추악한 진실은 태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오 박사가 자백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기 안에 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던 어머니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오 박사의 증언을 통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녹음을 마친 뒤 오 박사를 향해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당신이 지킨 건 아들의 목숨이 아니라 당신의 비겁한 노후였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하시죠. 오 박사를 보안 요원들에게 넘긴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거짓말을 증명할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수진을 두려워했는지 그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30년 전 그 폭우 속 절벽 아래에 묻힌 진실 말입니다. 태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0주년이 되는 기일을 맞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가문이 선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본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여사는 기일 행사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죠. 태주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니, 가장 철저히 감춰두었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재 벽면에 걸린 아버지의 대형 인물화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뜻밖에도 현금이나 채권 대신 낡고 빛바랜 서류 뭉치들과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수진의 아버지, 즉 30년 전 사고 차량을 정비했던 그 정비공의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정비공에 투박하지만 정직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X년 X월 X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윤 회장님의 차량이 입고되었다.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호스가 날카로운 칼날에 인위적으로 잘려 있었다. 누군가 회장님을 죽이려 한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하려던 찰나 사모님이 나타나셨다. 사모님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에게 거액의 수표를 내밀며 잊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딸 수진이가 살아갈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진실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기에. 수첩 뒤편에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절단면을 찍은 사진과 명여사가 매수용으로 제시했던 수표의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기록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단순히 질투심에 눈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의심하던 남편을 절벽 아래로 밀어넣고 그 진실을 아는 목격자마저 차갑게 살해한 살인귀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명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태준이 들고 있는 수첩을 본 순간 그녀의 안광은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죽은 아버지의 유품을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명여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수첩을 높이 들어 올리며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유품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죄악을 증언하는 목소리입니까? 30년 전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태준의 일갈에 서재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태준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태준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 아버지는 나를 믿지 못했어. 내가 이 가문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감히 나를 버리고 그 천한 여자에게 가려 했지. 그래서 내가 끝내준 거야. 이 병원을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명여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마녀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 아버지가 내 발목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도 잘 알 텐데 이제 그 딸 자식까지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겠다니. 태준아, 넌 내 아들이야. 이 병원의 주인이라고. 그 하찮은 여자와 애송이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셈이냐? 태준은 어머니의 눈 속에서 거대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포식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명여사님, 당신이 지키려던 이 성벽이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피 위에 세워졌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죽인 수진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수진이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내가 직접 받아낼 겁니다. 태주는 수첩과 증거물들을 품에 안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명여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넌 내 손바닥 아니야.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가슴 속엔 30년 전 아버지가 겪었을 그 외롭고 무서웠던 폭우보다 더 거센 분노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진홍곡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추악한 무대를 피로 씻어내릴 처절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기다리는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둠을 뚫고 진실의 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서재를 나온 태준의 가슴 속엔 차가운 분노가 해일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영화의 날씨 속에 방치된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명여사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간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무팀과 정관계에 뻗어 있는 그녀의 거대한 인맥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 전의 진실은 너무나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명여사는 이미 그 위에 성운대학병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사냥감을 확실히 사냥하기 위해서는 사냥꾼 스스로가 가장 유능하고 충실한 사냥개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심연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성운대학병원의 완벽한 후계자라는 가면을 단단히 고쳐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수트를 차려입고 이사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의 폭발적인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눈빛은 비정할 정도로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여사는 의욕이 가득한 눈초리로 아들을 쏘아보며 지팡이를 만지작거렸지만 태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잠시 감정에 휘둘려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저를 더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밤새 곰곰이 생각하며 제 인생과 이 병원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수첩 속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이성운이라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명여사의 짙은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진심을 탐색하듯 매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태주는 한층 더 낮고 신뢰감 넘치면서도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 그 아이가 제 핏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수진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문이 30년 치부와 오 박사의 조작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겠죠. 그건 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일궈온 이 모든 것이 그 천한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실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입을 열 수 없는 곳으로 조용히 치워버리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비정함은 이미 갖췄습니다. 저도 결국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명여사는 태준의 눈동자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동정심이나 망설임 대신 오직 서늘한 권력 의지와 이성만이 번뜩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얇고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역시 내 피는 속일 수 없다며 그녀는 태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올라오는 강한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녀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역시 넌 내 아들이야. 그까짓 감정 노름에 휘둘릴 놈이 아니지. 좋다, 태준아. 내가 직접 하겠다면 내가 정권을 주마. 박 비서에게도 말해둘 테니 필요한 자금과 인력은 내 마음대로 써라.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날부터 태준의 철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여사 앞에서는 수진을 압박하고 아이를 제거할 정교한 계획을 보고하는 척하며 그녀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 신뢰를 방패 삼아 병원의 모든 폐쇄적인 재무 기록과 명여사의 비밀 차명 계좌, 그리고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의 증거물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결한 의사였으나 밤이 되면 그는 병원 전산망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누비며 명여사의 제국을 뿌리째 폭파할 도화선을 심는 폭탄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명여사가 완전히 안심하고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녀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거대 해외 비자금의 흐름, 고위 정치인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의 원본, 그리고 수진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의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병원 메인 서버의 가장 깊숙한 비밀 디렉토리에 숨겼습니다. 태준의 눈 밑에는 잠을 잊은 흔적인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잠복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사냥감은 자신이 놓은 덫이 황금빛 왕자인 줄만 알고 기분 좋게 그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매일 밤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며 결전의 시간을 카운트 다운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태준이 완벽한 결전의 날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100% 신뢰하지 못했던 명여사가 태준 몰래 수진과 민호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수족들을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노회한 여우는 결코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인생을 걸지 않았던 거죠. 민호의 수술 경과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려던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가 정적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력 공급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의 그 짧고도 치명적인 몇 분의 공백. 그 틈을 타 검은 옷으로 신분을 숨긴 괴한들이 수진과 아이가 머물던 VIP 병실을 덮쳤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몸 아래 감싸 안고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훈련된 괴한들의 거친 손길을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입을 무자비하게 틀어막고 근육 이완제를 주입해 그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와 아이를 휠체어에 실어 병원 뒷문과 연결된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준이 정전 보고를 받고 숨가쁘게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싸늘한 한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수진의 찢어진 옷 조각과 민호가 수술 후 가장 아꼈던 낡은 곰 인형만이 덩그러니 뒹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명여사의 잔혹한 변심을 예상하고 수진의 코트 안감과 민호의 인형 속에 나노 기술이 집약된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미리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추적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액정 위의 붉은 점은 서울 도심의 복잡한 혈관을 벗어나 북쪽 외곽 해안도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최종 방향을 확인한 태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수진의 아버지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추락해 숨졌던 그 비극의 절벽 검은 머리 해안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그곳이군요. 어머니가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렸던 그 잔인한 장소로 태준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 엔진음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눈 덮인 빙판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그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병원 메인 서버와 연결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해 두었던 고성능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강제로 활성화했습니다. 이 방송은 성운대학병원 로비의 대형 전광판, 이사진들의 태블릿 PC, 그리고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의 긴급 제보 채널로 실시간 송출되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하얗게 질린 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곧 온 세상 사람들이 저 고결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폭설이 다시금 잔인하게 내리기 시작한 해안도로를 태준의 차가 마치 한 마리의 성난 짐승처럼 가로질렀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카메라 렌즈는 태준의 비장한 얼굴과 한계치까지 올라간 계기판의 속도계를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벌써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운대학병원 후계자의 단독 생중계,
30년 가문이 비밀 실시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습니다. 절벽 정상에 다다르자 거센 바닷바람과 함께 명여사의 검은 세단들이 여러 대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차를 급정거시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위태로운 난간 위에 수지는 온몸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려 있었고 그 곁에는 괴한들의 손에 들린 민호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앞에 상복을 입은 명여사가 은색 지팡이를 짚은 채 서슬퍼런 살기와 미소를 동시에 머금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가슴 포켓에 숨겨진 고성능 마이크와 초소형 렌즈가 이 끔찍한 광경을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는 완벽하게 마련되었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심해 속에 묻혔던 진실의 목소리들이 이제 태준의 입과 기술을 빌려 다시 살아날 차례였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씩 차가운 눈발을 헤치며 절벽을 향해 다가가 사냥꾼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사랑하는 수진과 민호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가문의 이름으로 군림해온 저 악마를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포효가 절벽을 때리는 가운데 태준의 복수는 이제 그 화려하고도 처절한 막을 올렸습니다. 절벽 끝 거칠게 몰아치는 바닷바람이 상복을 입은 명여사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파도는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포효하며 절벽 아래 바위들을 때리고 있었죠. 태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린 그 지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슴 포켓 속의 렌즈는 이제 명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눈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결국 왔구나. 내 아들이라면 끝내 이 어미의 곁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저 천한 목격자의 딸과 그 핏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러 온 것이냐? 명여사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수진과 민호의 공포에 질린 눈망울을 확인하며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수진은 입이 틀어막힌 채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고 민호는 괴한들의 손에 들려 허공에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마지막 유인책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궁금합니다. 왜 굳이 이곳입니까?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곳에서 왜 또 피를 보려 하시는 겁니까? 그냥 돈을 주고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잔인해지셔야만 했나요? 태준의 질문은 명여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오만함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한 정의였다고 믿고 싶어하는 부류였으니까요.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30년 전에 끝났을 게다. 저 계집의 애비, 그 고집불통 정비공 놈이 내 제안을 비웃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어.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을 때 그놈은 입을 닫는 대신 정의를 운운하며 나를 협박하려 들었지.
그래서 내가 죽였다. 내 아버지와 그놈을 한꺼번에 이 절벽 아래로 밀어 넣었다고. 그런데 그 딸년이 다시 나타나 내 옆자리를 꿰차려 해. 내 제국을, 내 성운을 더럽히겠다고. 절대 용납 못해. 명여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자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접속자 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댓글창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성운대학병원 로비의 대형 전광판 앞에서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멈춰서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명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머리채를 휘잡아 절벽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내 아비가 죽을 때도 딱 이 눈빛이었어. 억울하다는 듯 나를 저주하는 그 눈빛. 하지만 봐라, 결국 살아남은 건 나고 이 성운의 주인도 나다. 이제 내년과 저 괴물 같은 핏줄만 사라지면 내 비밀은 영원히 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명여사가 수진을 밀어내려는 찰나 태준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모든 말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명여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듯 태준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자신의 가슴 포켓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벽 너머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로는 언론사의 헬기 서치라이트가 명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명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30년의 성벽이 아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기기 하나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절벽을 포위하고 무장한 경찰들이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여사를 호위하던 괴한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괴한의 손에서 민호를 낚아채듯 받아 안았고 수진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태준과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여사는 홀로 절벽 끝에 남겨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초라하고 뒤틀린 노파에 불과했죠. 경찰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의료계를 쥐고 흔드는 윤명이야. 내 놈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태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태준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연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건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추악한 범죄와 그 위에 세워진 가짜 명예였죠. 아버지를 죽이고 수진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손주와 며느리까지 죽이려 한 당신은 의사도 어머니도 인간도 아닙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당신이 짓밟은 영혼들의 비명을 들으며 평생을 사세요.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유일한 대가입니다. 명여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성우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대한민국은 거대 의료재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습니다. 명여사의 체포와 동시에 성운대학병원은 거센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태준이 미리 심어두었던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명여사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병원 이사진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오 박사 역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5년 전의 진료 기록 조작을 자백했습니다. 태준은 이사진을 소집하여 자신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병원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명여사가 축제한 비자금과 재산은 윤명의 피해자 구제재단을 설립하여 수진의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 유족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태준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명여사를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맞춤 정장 대신 수의를 입은 그녀는 불과 며칠 사이에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태준아, 날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잘못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병원 이사진들을 설득해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태준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성운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수진이의 남편이자 민호의 아버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아버지를 제대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너머로 명여사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지만 태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태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문을 짓누르던 무거운 눈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진실의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요람을 짓누르던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고 세 사람 앞에는 오직 따뜻한 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여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날 밤 대한민국은 거대 의료재단 성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습니다. 30년 전의 뺑소니 및 살인 교사, 5년 전의 진료 기록 조작, 그리고 최근의 납치와 살인 미수까지 매일 아침 신문 일면과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명여사의 범죄 사실로 도배되었습니다. 성운대학병원 이사진들은 태준이 공개한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명여사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앞다투어 그녀와의 성극기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명여사는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맞춤 정장 대신 거칠고 뻣뻣한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녀는 좁고 차가운 독방 안에서 매일같이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온 국선 변호사들에게 내가 성운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니면 그 병원은 무너져. 당장 날 여기서 꺼내지 않으면 너희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쇠창살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여사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좁은 감방 천장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그녀를 마지막까지 응시하던 그 원망 섞인 눈빛이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난 널 위해 그런 거야. 내가 나를 배신하려 했잖아. 이 모든 건 성운을 위해서였다고. 한밤중 구치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절규는 소름 끼치도록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진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은 그녀를 한치의 틈도 없이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성운이라는 성벽은 이제 그녀를 가장 처참하게 짓밟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주는 이 사진을 소집하여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속 지분과 이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운은 이제 특정 가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술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제 가문이 저지른 죄는 제가 평생을 걸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태주는 명여사가 은밀하게 축제한 비자금과 차명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윤명의 피해자 구제재단을 설립했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정비공, 즉 수진의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고 가동한 명여사의 횡포와 의료사고 은폐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며 태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피의 장막은 걷혔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명여사가 차가운 법의 심판을 받은 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수술 후 기적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민호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태준과 수진이 민호의 재롱을 보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던 찰나 아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푸르게 변하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태준 씨, 민호가 이상해요. 숨을 못 쉬어요.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에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 심박수가 요동치며 기분 나쁜 경보음이 응급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급성 심장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태준의 가문의 피에 흐르는 그 저주받은 희귀변이 심장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린 틈을 타 아이의 가녀린 생명을 다시 한번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은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민호의 이동 침대를 밀며 미친 듯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수술실 입구에서 수진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민호 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 하는데.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장갑을 끼며
속으로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수진의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실의 무게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완수하겠노라고. 민호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아빠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마, 제발. 수술은 무려 12시간이 넘는 사투였습니다. 태주는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메스를 쥔 그의 손끝은 정교했고 미세한 혈관을 잇는 그의 실놀림은 마치 한편의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수술실 조명의 뜨거운 열기 아래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눈은 오직 아들의 작은 심장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수술 중간 민호의 심장이 3분간 완전히 멈추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절망하며 숨을 죽였고 마취과 의사가 사망 선고,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을 아이의 가슴 안으로 직접 집어넣어 멈춰버린 그 작은 심장을 필사적으로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제발 뛰어.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내 아빠가 여기 있다고. 태준의 간절한 포효와 함께 거짓말처럼 모니터에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악연과 5년 전의 눈물, 그리고 가문의 추악한 죄악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구원의 고동 소리가 수술실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수술실을 나온 태준이 밖에서 밤을 지새운 수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때 병원 복도는 두 사람의 안도 섞인 오열과 희망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화려하지만 숨가쁜 네온사인과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곳, 남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에 평화로운 보건소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보건소 담장에는 노란 유채꽃과 빨간 장미가 만개했고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이제 성운대학병원에 촉망받는 후계자가 아닌 마을 할머니들의 구부러진 허리를 살피고 혈압을 체크하며 아이들의 가벼운 감기를 치료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시골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칼날이 아닌 생명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온기가 머물고 있었죠. 수지는 보건소 바로 옆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생기와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민호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온 동네를 휘저으며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길고 붉은 수술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정직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타오르는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가녀린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고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양손을 꼭 잡고 폴짝폴짝 뛰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부드럽게 밀려오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정말 꿈만 같아요. 5년 전 그 폭설 속 응급실에서 차가운 당신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나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우리 민호가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요람에서 잠들 수 있게 됐네요. 태주는 수진의 이마에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화려한 병원 타이틀이나 차가운 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잡고 있는 이 따뜻한 손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았으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더 이상 3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장엄한 진홍고기자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불신과 증오의 요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내려 비옥한 대지가 되었고 그 위에서 세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는 태양을 등지고 평화롭게 걷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비로소 완전한 구원과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그들에게 이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